네, 한 주간에 핫했던 섹터들 복귀해 보면서 다음 주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송가람 매니저와 최진웅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탑픽 종목들 점검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화장품 섹터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최진웅 매니저는 연우, 송가람 매니저는 제이준 코스메틱이었습니다. 연우는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대, 최고가 기준 5.67%까지 올라갔었고요. 제이준 코스메틱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대 종가 기준입니다. 최고가 기준 5.3%대. 똑같이 갔어요. 예, 거의 뭐 종가나 최고가나 똑같이 갔었는데 이번 주에 좀 IT, 전기전자 이런 종목들이 네, 강하니까 맞아요. 전통적인 종목들이 강하니까 중국 리오프닝은 비교적 조용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이 둘 다 가는 건 어려운 거라 좀 생각은 드는데 최진웅 매니저가 봤을 때는 다음 주도 좀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십니까 지금? 저는 그래도 여전히 전반기 강한 모멘텀은 좀 그래도 리오프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수급 사이클이 또 굉장히 좀 빠른 그런 시기인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시장에 어느 정도 재료만 좀 남아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뭐 언제든 좀 수급은 좀 돌아오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절가 라인만 좀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꾸준하게 좀 홀딩을 유지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그래도 일주일 동안 좀 거꾸로 생각해보면 주가가 2%대밖에 거의 안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대할 요소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충분히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우리가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뭐 항공주라든지 그 외 소비재들 관련된 업체들도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중에서 화장품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중국 리오프닝 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중국 리오프닝 주가 좀 약했던 이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뭐 전기전자 이쪽이 강하다 보니까 비교적 조용했던 건데 챗GPT, AI 관련주들도 이번 주 막판 정도 가보니까 점점 좀 약해지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전망이 달라지지 않을까, 챗GPT 생각이 좀 드는데 최준우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뭐 매니저님,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그렇게는 공감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주가가 기대감의 펌핑을 좀 많이 줬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좀 뭐 기준봉에 좀 시가를 이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거래대금이 뭐 터지면서 좀 급락이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기도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대금만 좀 죽지 않고 오히려 좀 가격 조정만 좀 건강하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또 눌림목으로도 좀 접근도 해볼 수 있는 좀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챗GPT 한번 점검해 봤고요. 송가람 매니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탑 5개 섹터 안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미래 반도체가 탑픽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윗꼬리 좀 길게 달긴 했는데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8%대 수익이 나왔어요. 이런 흐름을 좀 보면은 최근에 공모청약주들의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3기 V도 좋았고요. 공모 청약주들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밸류 체인이 어느 정도 낮은 단계에 있다. 앞으로의 성장세가 강하게 보일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공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시기에는 이런 시기를 보면서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공모주들이 추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공모가 되고 있는 종목들 외에도 최근 한 달 이내, 3달까지도 최근 공모가 됐던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추가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 섹터 레드앤블루 하면서 봤던 것들 모두 리뷰를 해봤고요. 또 이번 주 섹터 레드앤블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 퀄컴, 그리고 구글의 이 XR 동맹 이야기도 있었고요. 거기에 자, 이제 마침 베이비 스텝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성장주에게는 아주 좋은 호재가 됐는데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OX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기분 좋게 오늘 섹터 레드앤블루 5로 시작이 됐습니다. 최준우 매니저님은 뭐 이제 메타버스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다시 시작이 단기적으로만? 네. No. 지금 중장기는 저는 뭐 아직까지 좀 지금
그렇게 좀 갈만한 모멘텀은 아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지금은 너무 테마 장세가 지금 유독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대기업들의 이슈가 좀 하나둘씩 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로봇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첫 해 투자가 또 로봇이었고 그게 지금까지 기대감이 계속 좀 이어졌던 부분들까지 좀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도 결국엔 좀 성장성에 강한 좀 산업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업군에 지금 대기업들이 또다시 좀 투자 유치라든지 그리고 구글 쪽도 지금 XR 동맹 이러한 이슈들이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또다시 또 메타버스 관련주 쪽에 좀 기대감을 계속 좀 조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는 좀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엔 지금 이제 메타버스 XR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저 수가 좀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수요가 많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꾸준하게 뭔가 좀 증가가 계속 가입자 수가 나타나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성장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접근을 했을 때는 지금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부분들, 좀 가치적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다소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테마를 올라타서 좀 단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송가람 매니저님도 같은 생각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뭔가 아직 그래도 금리 인하 시그널은 나와야 메타버스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네, 정확한 분석이신데요. 아무래도 금리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단기, 중기로 봤을 때 이 메타버스 분야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지금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챗GP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뭐 크게 시세가 나온 종목은 100% 이상까지도 흐름이 나온 종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 쪽은 아직 시세가 그렇게 강하게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시세 초입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충분히 우리가 가져가 볼 만한 섹터다. 이 중에서도 종목을 볼 종목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조금 이따 들어보고요. 이 안에서 사실 메타버스 보면은 뭐 위즈윅 스튜디오, 뭐 맥스트 같이 좀 처음에 올랐던 종목들이 있고 요즘 보면은 이제 뉴플렉스처럼 기기와 직접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좀 구분해서 본다면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시나요, 최진웅 매니저님? 저는 기기. 기기.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AI 쪽 접목돼 가지고도 메타버스가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기기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뭐 기기 쪽도 좋지만 처음에 시세를 주도했던 종목군이 더 자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져온 탑픽 종목으로는 맥스트가 있습니다. 네,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메타버스의 흐름을 주도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닥권이다. 최근에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지만 다음 주에도 추가로 우리가 이 흐름을 좀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 종목에서 좀 시세가 나온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최진우 매니저님은요? 저는 그래도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도 뭐 좀 원조 쪽에도 끼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좀 기기 쪽에 대한 좀 모멘텀도 있는 좀 자이언트 스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기술력은 이미 뭐 좀 네이버에서도 좀 인정을 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네이버랑도 일전에 좀 지분 투자를 좀 했던 이력도 있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이 좀 성장주 밸류 중심으로 해서 좀 모멘텀을 또 단기적으로 또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인력이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레퍼런스 지금 고르게 굉장히 갖추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도 바닥권입니다. 네.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또다시 자리를 바꿔주는 부근대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금 구간에서 메타버스를 좀 본다면 자이언트 스텝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내내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 자이언트 스텝을 탑픽 종목으로 봤던 게 한 번도 없던 것 같거든요. 네, 자, 이제 베이비 스텝과 함께 자이언트 스텝도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섹터 레드앤블루 지금 메타버스 섹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쪽 워낙 성장주다 보니까 두 분 모두 메타버스 5 의견을 주셨는데 이 외에도 뭐 블록체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주 같은 성장주 섹터, 이 성장주 섹터 자체도 좋게 보는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거만 짚어보고 갈게요. 송가람 매니저님 어떠세요 지금? 뭐 성장주 섹터 자체가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섹터는 아무래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를 봐야 한다라는 점인데요. 네, AI나 로봇 같은 경우에 그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에서 동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시세를 유지하고 올라가는 회사들은
정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2차 파동에서는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좀 기술력을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최진웅 매니저님은요? 저는 이제 뭐 대기업 쪽 연관돼서 좀 성장주 밸류 중심군으로 지금 이제 확대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은.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어느 모 기업이랑 좀 지분 투자라는 이슈라도 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뭐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좀 투자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MOU로 뭐 체결을 했다든지 이러한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주가 좀 상승 모멘텀이 저는 될 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좀 자이언트 스텝을 좀 가져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이미 주변 투자를 좀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런 이슈가 또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는 자이언트 스텝이다 라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 두 번째 섹터는요, 조선주입니다. 자, 조선주 뭐 작년에 기억나시죠? 뭐 태조 이방원 한창 이야기할 때 뭐 역대급 수주다, 뭐 실적 이제 너무 좋다, 흑자 전환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가는 사실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선주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가 확신이 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번 주 그래도 주가가 좋았습니다. 다음 주는 어떨지 한번 OX 확인해 볼게요. 조선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조선 모두 다 동그라미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조선 뭐 이번에 좀 믿어도 된다 이겁니까? 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운임 지수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되는 추세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그 회복 물동량에 따른 조선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조선주의 밸류 체인 자체가 어느 정도 낮은 단계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도 우리가 좀 더 흐름을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진웅 매니저님은 이번에 그래도 뭐 우리가 기대하는 실적만큼 주가는 좀 오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조선은 좀 중장기로 봅니다. 중장기로? 네, 지금도 저는 업황 자체가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1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약세장 흐름이죠. 그 역실적 장세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지금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실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수주가 예상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수주가 나쁘지가 않다는 부분들은 실적 개선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계속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23년도에 이번 잔고만 지금 조선 빅3 업체들이 좀 유지만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같이 이렇게 역실적 장세에서는 굉장히 좀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게 조선업인데도 불구하고 중국도 지금 완화 규제로 지금 들어가졌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모멘텀으로 또 작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조선은 이제부터 좀 중장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이 조선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제 물동량 부분들에 있어서도 네. 조선 빅3 업체들이 수주 물량, 수주 잔고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중국 쪽이 리오프닝에 사실상 좀 들어가게 되면은 해운 쪽에 관련된 좀 섹터들도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 여파가 굉장히 좀 크다는 부분들도 지금 조선업 쪽에는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우 매니저님이 좀 중장기로 본다니까 하나 더 여쭤보자면 조선주들 투자를 할 때 네. 지금 그래도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때문에 여기가 또 그렇죠. 시클리컬이다 보니까 네네. 경기 침체가 앞에 좀 놓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갈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네. 그럼 조선주가 중장기라는 타이밍을 봤을 때 지금이 적기입니까? 아니면 경기 침체라는 시그널을 뭔가 확인하고 그 후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저희가 이제 2월 FMC에서도 디스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시 좀 들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부터 금리 인상은 두 번 정도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 기대감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시장 먼저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움직이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다가오고 나서 그때 조선업을 좀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미 주가는 위로 좀 많이 튀어 있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가 좀 적기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아가기 적기이다 조선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송가람 매니저님 이 조선 섹터 안에도 뭐 조선주들도 있고 기자재도 있습니다.
어느 섹터, 이 안에선 어느 곳이 좀 더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섹터 안에서도 현재 대한민국의 빅3 조선사들이 앞으로 흐름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섹터 안에서 흐름을 주도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큰 회사들이 먼저 강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고요. 네.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상선, 해양 플랜트, 군함을 주력으로 하는 조선 빅3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빅3 회사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본다면 주가 흐름도 충분히 좀 더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이야기 들어봤고 최진우 매니저님은요? 저는 지금 한국조선해양을 좀 가지고 다 왔습니다. 빅3 안에서 다 골라오셨네요. 네네네. 결국엔 지금 조선 쪽은 좀 빅3 쪽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도 밸류로도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장기는 결국엔 좀 조선 빅3 업체에서 좀 투자 전략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좀 한국조선해양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지주 회사이기도 하고요. 현대중공업이 결국에는 이번에 좀 사회 매출까지 좀 감안을 해도 수주가 지금 합산 매출이 이미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주 목표치를 조선 빅3 업체 중에서 좀 유일하게 상향 조정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지주사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지금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선박용 엔진 수요도 지금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매출은 동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좀 성장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관찰을 좀 유심히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자두님께서 그래도 좀 미포가 약하네요. 현대미포조선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상승세 대열에 끼지는 못했어요. 현대미포조선 이쪽은 좀 빼고 보시는 거예요, 최진 매니저님? 그렇죠. 이제 뭐 지금 조선 빅3 업체들 내에서는 네. 저는 제일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렇죠. 이제 이미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만 좀 해온 업계에서만 딱 봐도 현대 미포 조선만 유일하게 좀 많이 추세를 유지를 해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 부분들이 물동량에 대한 기대감이 현대 미포 조선이 좀 빠르게 좀 받았던 부분들인데 예. 지금 결국엔 다시 모멘텀이 재발이 된 것은 현대 중공업으로 인해서 지금 시작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대 미포 조선이 좀 더 강하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지주 회사 쪽이나 아니면 이제 현재 모멘텀이 지금 처음으로 좀 나왔던 현대 중공업이 좀 강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섹터는요, 제약바이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번 주에 미국 대형 의약품 특허 만료 소식도 있었고 제약바이오주 개별 호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한번 괜찮은 종목을 보려고, 업황보다는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좀 보려고 한번 섹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섹터 레드앤블루 제약바이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 첫 X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최진우 매니저부터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첫 X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잖아요. 예. 네, 제약 바이오를 묶어서 봤을 때 제가 X라기보다는 바이오는 X. 제약은 저는 좀 O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바이오시밀러가 더 좋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업사이드 면에서는 제약 쪽이 좀 더 지금 올해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도 그렇고 제약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게 전체적인 섹터 움직임으로 볼 때는 결국 임상 부분들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임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이 굉장히 좀 큰 부분들인데 그게 결국엔 좀 바이오 쪽에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약 쪽이 오히려 지금 바이오보다는 우리가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의약품 쪽에서는 좀 제약 쪽이 좀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전체적으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바이오시밀러 전체적인 좀 대형주들 그리고 제약주 대형주들도 그렇고 지금 많이 빠진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서 오히려 업사이드 부분들 좀 노린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바이오보다는 좀 제약 쪽에 조금 더 접근을 하시는 게 네. 오히려 좀 계좌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묶어서는 세모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약에서는 동그라미 의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그란 매니저님, 여기가 이제 여기도 금리가 점점 다운사이클로 간다면은 제약바이오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개별주들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 안에서도 기술력이 있고 네. 매출을 꾸준히 내고 있으며 파이프라인까지 있는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지금은 지켜봐야 할 시기다라는 점을 제가 기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가져온 종목과 탑픽으로 뽑은 섹터도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공약주가 제약바이오 안에 네, 있다. 맞습니다. 오늘 공약주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송가람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뭐 공약주를 좀 차치하고 보더라도 지금 제약바이오 보면요, 뭐 좀 실적이 받쳐주는 대형주가 좋은가요? 아니면 좀 개별 호재를 기다릴 만한 이 중소형들이 낫다고 보시나요? 단기로 봤을 때는 개별 호재인 중소형주들이 아무래도 시세를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매출이 유지가 되고 앞으로 실적이 보장되어 있는 대형 제약주들도 지금 우리가 조금씩 저점에서 모아갈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좋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형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X 주셨지만 굳이 네네. 보자면 저는 뭐 지금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실적을 얼마나 지금 밑받침 깔고 있냐라는 네.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지금 제약주 중에서도 좀 상반된 움직임이 분명히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약 쪽이 조금 더 좋았던 부분들은 지금 최대 5년 연속 아웃퍼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수익률이. 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 심리가 지금 약화가 됐다는 부분들인데 2년간 섹터가 쉬었던 적은 앞전에 지금 기록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3년 연속 지수를 언더퍼폼을 좀 하던 경우는 지금까지 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3년 차가 이번 올해 2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도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투자 심리도가 또 살아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신약 가치 할인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앞전에 좀 반영이 됐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들은 실적이 좀 밑바탕이 되는 그런 좀 대형 제약주 쪽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대형 제약주 쪽으로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최진호 매니저 X 의견이어서 공약주가 여기서 탑픽 종목은 네네. 없는 걸로, 그리고 송가람 매니저님은 아예 공약주가 이따 공개될 공약주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섹터는요, 타이어입니다. 자, 뭐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이 타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증권가 리포트와 함께 좀 상승을 했는데 유의미한 상승이었을지 잠깐 반등이었을지 OX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타이어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야, 오늘 두 분 일단 거의 다 O 의견을 주시는 건데, 송가람 매니저 이거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섹터를 제가 잘 골라온 겁니까? 둘 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섹터를 굉장히 잘 골라오시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시장도 지금은 뭐 완전히 예전의 밸류를 회복할 만큼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겠다라는 측면을 보기가 힘들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타이어 섹터도 우리가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타이어 섹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내 타이어 업계에서는 유가와 환율 그리고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기차들의 수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IRA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수요가 차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하락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국면이고 이런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수혜가 지속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마진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진율과 수혜가 늘어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매출 증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익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번에 업황 개선에 대한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타이어고요. 자, 타이어가 뭐 이제 3고 되게 어려웠던 흐름을 좀 가져갔어요. 뭐 차량용 반도체도 좀 어느 정도 풀렸고 운임비도 풀렸고요. 여기에 뭐 원자재, 뭐 고무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다 풀렸으니까 잘 나갈 일만 남은 거 아닙니까, 최준민 의원님?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엔 지금 또 이렇게 주가 모멘텀이 또 시작됐거는 결국엔 좀 한국 타이어에 관련된 지금 그 실제 어닝 서프라이즈 현상들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예상치를 지금 전부 다 깬 수준의 실적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글로벌 경기도나 이 부분들이 지금 타이어의 교체 수요를 계속 좀 줄여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작년 4분기까지도 타이어 업계에 좀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지금 예상 외보다 굉장히 좀 큰 상이하는 실적치가 나왔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타이어에 대한 좀 주목 관심도가 또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성장 동력 배경 자체가 일단 지금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현상에서도 판매 가격을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지금 재료비라든지 물류비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지난달에도 이미 한 차례 가격 인상을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도 작용을 하고 지금 미쉐린도 올렸고요. 그 브리지스톤이라든지 한국 타이어도 지금 전체 다 저번 달에 다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물류비랑 재료비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만 조금 더 증가만 하게 되면은 실적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보면 현대차, 기아차, 뭐 다른 자동차들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타이어는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제 교체 타이어가 매출 비중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교체 타이어 타이어가. 업계들이. 네. 근데 지금까지 교체 타이어가 수요가 좀 많이 줄었던 부분들은 지금 이제 금리도 너무 세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차량도 지금 재고가 많이 좀 쌓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체 타이어의 수요를 계속 좀 줄여왔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업계들이 계속 가격을 인상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지금 딱 지난달까지도 가격 인상을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럼 결국엔 지금 가격에서 동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죠. 여기서 만약에 교체 타이어의 수요가 다시 사이클을 돈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에 벌어들였던 실적은 오히려 좀 배가 될 수도 있는 타이어계는 좀 호황이지 않을까 지금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 뭐 채팅창 보니까 송가람의 이제 전기차 타이어와 일반 차의 타이어 교체 주기가 전기차가 더 짧은가요? 네, 일반적으로 뭐 차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현재 전기차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전기차가 좀 더 빠를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 있어서 타이어 교체 주기는 전기 차량과 일반 휘발유 이런 내연 기관의 차량의 차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전기 차량보다는 이 차량의 무게라든지 그리고 네. 평소에 주행하는 곳에 이제 노면의 포장 상태 이런 네. 것들이 좀 더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내연기관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타이어 있는데요. 값도 뭐가 네. 더 비싸요? 타이어 값도 뭐 현재는 전기차 초기에는 전기차 타이어들이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풀려 있는 수량이 적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희소성의 측면에서 그런 면들이 나왔지만 현재는 이제 전기차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제 타이어의 크기는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간다라는 측면, 내연기관에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전기차는 아무래도 배터리 부분 그리고 이런 발전기 역할, 엔진의 역할을 하는 모터 부분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내연 기관에 들어가는 미션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을 더 간단히 할 수도 있고 경량화도 추구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두 가지 섹터를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배터리 재활용 부분과 또 한 가지 이런 경량화 부분입니다. 이런 다이캐스트 부분 그리고 차량의 이런 차체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알루미늄 회사 등 이런 것들의 차량 경량화 관련된 회사들은 우리가 전기차 섹터를 볼 때 꾸준히 앞으로 보아야 할 섹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나아가서 뭐 전기차를 본다면 이 차량 경량화와 비슷한 경량화와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는 섹터들 종목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쪽 타이어도 보면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동차 부품 중에 보면은 뭐 SL도 있고요, 화신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되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사실 그렇게 잘 가지는 않아요. 지금 네네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자동차 부품주를 내가 투자한다 하면은 좀 타이어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니저님은?
아니에요? 저는 아니면 저도 이제 타이어 쪽이 조금 더 크긴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은 뭐 지금 기술주들 밸류도 뭐 실적이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들은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 부분들이 지금 실적에 지금 계속 여파가 어떤 부분들인데 이 시기에 지금 타이어가 어닝 서프라이즈 현상이 지금 먼저 우선 나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지금 타이어 업계들 같은 경우가 가격 인상에 대한 역기적 효과가 계속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바탕으로 본다면 내가 좀 실적을 보고 좀 가치 투자로 좀 접근을 하기에도 지금은 저는 좀 타이어 쪽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좀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지금 완화가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도 확실하게 인하를 하게 되고 좀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뭐 기술주에 조금 더 투자를 뭐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현 시기에서는 타이어 쪽이 조금 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치 투자 관점에서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서 타이어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이 타이어 섹터 안에서 탑픽 종목은 뭐예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타이어 섹터 안에서의 가지고 탑픽, 있어요, 종목을 지금? 지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첨단 소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는 예. 종목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내구성 그리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화학섬유 일종인 이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는 현재 국내 타이어 회사인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 이런 회사들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빅 타이어 회사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다.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 현재 뭐 가격대가 눌린 이후에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지금의 상승세 좀 더 이어갈 수 있겠다.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타이어에 들어가는 소재를 이제 공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타이어 보면 오늘 한국 타이어가 엄청 올랐고 그 안에 뭐 다양한 타이어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할 바에는 효성 첨단 소재 괜찮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최진우 매니저님은 타이어 안에서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무조건 타이어, 넥센 타이어 봅니다. 넥센? 네. 근데 왜 한국은 아니에요? 이미 저는 재료가 이제 일단 나왔잖아요. 네, 재료가 나왔고 일단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현상이 지금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와야 됩니다. 주가가 이제 조금 더 펌핑이 나오려면 실적이 좀 잘 나야 되는 기대감이 조성이 돼야 되고 일단 지금 시작이 된 출발점에서 지금 후발주로 확실하게 좀 갈 만한 게 저는 좀 넥센 타이어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결국에는 타이어 업계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또 전부 다 거의 다 얘기는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고무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 물류비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하락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타이어 업계 전부 다한테 지금 호황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넥센 타이어로 좀 가져왔던 부분들은 트레이닝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거는 저는 좀 넥센 타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넥센 타이어를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저는 좀 넥센 타이어도 스윙 관점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중장기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내가 관심이 있다, 타이어에 좀 관심이 있다 하게 되면은 넥센 타이어에 조금 더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 올라와 있는 한국 타이어보다는 일단 넥센 타이어 쪽으로 얘기해 주셨고 금호 타이어도 사실 하나 있는데 여기는 좀 이제 추세에서 이탈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아까 그 얘기를 듣고 금호 타이어도 좀 봤습니다. 네. 네, 금호 여기 타이어랑 추세가 제가 좀 나간 것 같아요. 네, 이제 금호 타이어랑 넥센 중에 뭘 할까 했는데 일단 지금 넥센은 좀 예를 좀 쉽게 들면은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 안정적인 네, 위치. 그렇죠. 이제 리스크가 좀 짧다. 네. 근데 금호 타이어는 지금 넥센보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구간 위치는 맞는데 리스크가 너무 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고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다만 리스크가 좀 더 큰 그런 금호 타이어에 조금 접근을 할 거냐 그 부분들은 좀 이제 투자자 성향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맞춰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장 한 10분 가까이 타이어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터인데요. 2차 전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섹터 레드앤블루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의문도 품었었고 그게 다시 바뀌기도 했고요. 일주일 하루하루 달라지는 2차 전지의 흐름입니다. OX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야, 오늘은 뭐 거의 다 올을 들어줬다. 뭐 제약바이오도 최진웅 매니저는 뭐 제약으로 포함한다면 올 5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좀 하락한 섹터 위주로 좀 가져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네. 자, 좋다 하는데 지금 믿어도 되는 흐름입니까, 2차 전지?
뭐 2차 전지 흐름은 저희가 이 코너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짚어왔습니다. 거의 매주 하는 것 같아요. 네, 매주 했고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2차 전지의 대장주를 가져가야 된다. 삼성 SDI, LG 엔솔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주가를 살펴보면 뭐 가장 최저점에서 지금 뭐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흐름 굉장히 좋다라는 측면, 2차 전지 대장주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음 주를 생각해 본다면 네. 여기서 다음 주는 어떤 섹터를 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2차 전지 대장주를 지금 매우 크게 높게 상승한 구간에서 그러니까요. 추가로 따라가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는 바로 리튬 섹터입니다. 리튬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극재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하게 이 리튬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여기서 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는 140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망 그리고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좋은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이런 리튬 관련주들을 우리가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리튬 쪽은 사실 테마와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튬을 산다면 그 테마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리튬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관련해서는 굉장히 올랐습니다. 많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조용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아직 지금 조용한 상태에서는 밸류가 낮은 기업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소형주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종목은 EV 첨단 소재입니다. 이 EV 첨단 소재는 전해액 소재와 LCD 패널 공정 제조를 통해서 국내 전해액 3사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런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있지만 리튬주들의 하락과 함께 이런 밸류가 낮아 보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현상 그리고 전기차들의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는 다음 주에 바로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빠져 있긴 합니다. EV 첨단 소재를 2차 전지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쪽에서는 일단은 리튬, 뭐 소재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진욱 매니저님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번 주는 소재보다 사실 셀 쪽이 더 잘 움직였다고 그렇죠. 보여서 네네. 지금은 좀 이게 항상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셀이 올라갈 때는 셀만 올라가는 것 같고 소재가 올라갈 때는 소재가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추세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앵커님 오늘 딱 뽑아온 섹터들만 봐도 다 하나씩 대형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재 이슈가 하나씩 다 터졌던 네. 그런 섹터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호재가 좀 터졌던 부분들이죠. 맞아요. 그 부분들이 일단 지금 리사이클링을 다시 지금 기대감 살려준 부분들이 분명히 주가에도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일단 지금 시기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사주 물량 이슈도 지금 끝난 상황이죠. 네. 그럴 경우는 지금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좀 시점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 내에서 지금의 조정은 단지 시장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려감에 빠졌던 주가 부분들은 네. 다시 한 번 더 좀 밸류를 찾아서 위로 올라가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좀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배터리 셀 업체를 좀 하나 좀 투자를 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좀 밖으로 좀 빠져야겠죠. 소재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폐배터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 좀 빠져서 좀 한 종목 정도 더 좀 투자 전략을 좀 잡으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선 결국에는 LG 엔솔이라든지 뭐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해줄 말을 너무 많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말이 그렇게 많이 바뀐 부분들도 전혀 없고 지금 뭐 정답지가 바뀐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안에서 계속 호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점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탑픽 종목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그래서 탑픽 종목 같은 경우는 저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하이텍을 좀 폐배터리 가지고 왔습니다.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투자 접근을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일하이텍까지 살펴보면서 섹터 레드앤블루 5개 섹터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 외에 다음 주 공략주를 공개해 볼 시간인데요. 송가람 매니저님은 아까 제약바이오에서 오늘의 공략주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아까 공개를 안 했습니다. 지금 공개해 볼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BL입니다. 갖고 왔던 종목이잖아요. 네, 예전에. BL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소개를 드렸죠. 네. 뭐 방송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제가 드렸던 가격대의 최저점 그리고 당일 뭐 목표가 정확하게 한 호가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적중을 하면서 오늘 다시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아쉽게 오늘 뭐 보합권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의 밸류는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낮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개별 이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있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추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뭐 다시 한번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매수가는 4,300원에서 4,400원대 지금 가격대 근방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목표가는 오늘 한번 달성했던 4,950원 이 박스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이 가격대를 목표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손절가는 4,1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한 주에 한 종목씩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오늘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이게 2주 전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방송에서 하면 이거 목표가 터치했다고 오늘 축하 이야기를 해도 되는 타이밍인데 자, BL 다시 한번 오늘 최고가 도전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BL 4,950원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의 다음 주 공략주는 무엇인가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뭐 결국에 또 지금 앞전 테마 그대로 지금 저는 사이클 돌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전자 인증을 좀 다시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가 지금 시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좀 나와주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엔 지금 이제 기존 이통 3사들이 좀 독점했던 부분들 좀 모바일 이 통합 인증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듈 부분들의 좀 도입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한국전자 인증에서도 AI 브레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AI 핵심 기술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는 좀 챗봇 쪽에 대한 모멘텀이 또 붙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쪽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AI 쪽에 대한 뭐 모멘텀이 지금 쌍방으로 좀 붙을 수 있는 부분들로 볼 때는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가 좀 다음 주 시세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한 6,900원에서 한 6,800원대로 좀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7,800원대까지 충분히 좀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2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진웅 매니저의 다음 주 공략주는요, 한국전자 인증입니다. 일단 목표가 7,800원, 손절가는 6,200원으로 AI 챗봇에 대한 모멘텀 한 번 더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 레드앤블루 공략주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 외에도 뭐 사실 저희가 공략주가 일주일 단위이다 보니까 그때 뭐 목표가 달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스킵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외의 종목들 정말 다 잘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좋고요. 더 많은 정보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송가람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 오셔서 송가람 검색을 하시면 제 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밴드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의 이런 공략주들 다시 한번 리뷰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우리 시장 체크를 이제 매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고 또 시장 체크까지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통해서 송가람 매니저 검색하셔가지고요.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님. 네, 일단 뭐 저희가 항상 뭐 섹터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해줬던 섹터들도 계속적으로 좀 말을 해드리고 있고 그만큼 저희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 만한 요소들은 굉장히 좀 많은데 좀 굉장히 이제 좀 큰 폭으로만 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반복되던 말들도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좀 보석적인 말들을 좀 찾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한국 오늘 공략주였던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짧게 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왜 추천을 해드렸는지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좀 알려드릴 생각이니까 좀 네이버 밴드에 좀 최진욱이라고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좀 투자 파트너가 좀 되셔가지고 투자 성공 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네. 너무 짧습니다.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려면 두 분 검색하셔서 여기 밴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섹터 레드앤블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치면상한가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주말 편히 쉬시고 추운 날씨 감기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